안녕하세요. 오늘은 게놈 전문가 이민섭 작가님의 시각으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작가님은 유전자와 환경, 기술 발달 같은 요즘 현상까지도 유전자 관점에서 보시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지구상 유일한 인류종이 됐는지, 또 우리 유전자 속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호모사피엔스, 라틴어로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이 이름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시작은 아프리카였다. 이게 정설이죠. 아, 네, 맞습니다. 한 30만 년 전쯤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죠. 그 유명한 아프리카 기원설이요. 특히 유전학적으로 보면 모든 현생 인류가 대략 한 15만 년,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성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아, 그 미토콘드리아 2부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뭐랄까, 우리 모두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도 되고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수많은 인류종 중에서 왜 우리만 살아남았을까요? 이게 그냥 운은 아닐 것 같고 이민섭 작가님은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단순하게 도구를 잘 썼다, 머리가 좋다, 이걸 넘어서는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어요. 정교한 언어로 지식을 막 쌓고 전달하고 또 사회적으로 배우고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죠. 이 작가님은 특히 이런 능력들이 유전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하세요. 예를 들면 그 FOXP2 유전자 변이가 언어 능력 발달을 기여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HAR1 유전자 영역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좀 더 고등 인지 능력을 갖게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럼 미묘한 유전적 차이가 생존 경쟁에서 엄청난 오해를 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우리 유전자 안에 다른 인류의 흔적도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네안데르탈린이나 데니소바인 같은. 이게 그냥 섞였다는 걸 넘어서 실제 우리 진화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에게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한 1~2% 정도 있고요. 일부 동아시아인이나 오세아니아인에게는 데니소바인 유전자도 꽤 높게 한 3%에서 6%까지도 발견되거든요. 와, 꽤 높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민석 작가님은 이걸 그냥 흔적으로만 보지 않으세요. 당시 호모사피엔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 일종의 유산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면역 관련 유전자들, 아니면 고지대 적응 유전자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럼 다른 종의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가 더 강해진 거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는 뭐랄까, 순수 혈통이라기보다는 다른 인류와의 융합으로 더 강해진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도 있는 셈이에요.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유전자 자체만큼이나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즉 후성 유전학이 중요하다고 작가님이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같은 유전자라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전자 염기 서열 자체는 뭐랄까, 설계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후성 유전학은 그 설계도를 실제로 어떻게 읽고 사용할지에 대한 일정의 주석 같은 거예요. 주석이요? 네, 우리가 뭘 먹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거죠. 메틸화 같은 방식으로요. 이민석 작가님은 이걸 유전자의 정해진 운명을 넘어서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환경과의 대화라. 멋진 표현이네요. 심지어 이런 후속 유전적인 변화 중 일부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진화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다시 우리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우유 소화 능력이잖아요. 락타아제. 아, 네네. 어릴 땐 괜찮다가 크면 잘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네, 원래 대부분 포유류는 성체가 되면 그 효소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약 1만 년 전에 목축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를 잘 소화시키는 유전적 변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그 변이가 널리 퍼지게 됐죠. 아하, 문화적인 습관이 몸의 생리,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까지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민섭 작가님은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은 환경뿐 아니라 자기가 만든 문화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고요. 정말 놀랍네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를 읽는 걸 넘어서 편집까지 가능한 시대잖아요. 크리스퍼 같은 기술로요. 이민석 작가님은 이런 기술 발달을 유전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정말 지혜로운 인간이 스스로 진화를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선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전자가 더 이상 그냥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해독하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교정할 수도 있는 정보가 된 거죠. 작가님은 이걸 통해서 맞춤의학이나 질병 극복 같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면서도 동시에 이게 어쩌면 호모사피엔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 걸 수 있다고 보세요. 스스로의 진화 방향을 설정하는 호모 인텔렉투스, 그러니까 지적 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호모 인텔렉투스. 네. 단순히 기술을 쓰는 걸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정보로서 이해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와, 오늘 이민섭 작가님의 통찰을 통해서 호모사피엔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유전자라는 창으로 쭉 훑어봤네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다른 인류와 섞이고 환경이랑 문화랑 상호작용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유전 정보를 편집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러게요. 결국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능이 높다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과 생명의 근원을 이해하고 미래 방향까지 설정할 능력을 갖게 된 거니까요. 유전 정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작가님의 책 제목처럼 우리 각자가 게놈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지혜와 기술, 이 나침반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 가야 할까요? 스스로 진화를 설계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